영어 시험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엄청 어려웠죠. 이번만큼은 영어 과목이 조금 절대평가지만 화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영어 시험이 진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못 봤다고 집에서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영어 시험이 어려웠던 게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초에 이제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번 평가원 시험 6평, 9평은 이제 이번 수능까지 N수생을 위해서 조금 맞춰서 내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자, N수생을 위해서 맞춰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말은 딱 들었을 때 와닿으시죠? 문제 엄청 어렵게 내겠구나.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과목은요, 절대평가인 영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영어가 어렵게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이 정답률이 20% 이하인 문항들 있죠. 그게 6문제였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역대 평가원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문항은 16문항입니다. 이것도 평가원 최초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시험은요, 1등급만 흔들린 시험이 아니었어요. 현역 학생들한테는. 2등급, 3등급 친구들도 엄청 고전했을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이랑 5월 모의고사가 있긴 했었죠. 우리 아이들이 예행 연습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랑 5월 모의고사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불과 6평 보기 한 달 전에 내가 1등급을 맞았던 학생들도 3등급이 나왔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수능 때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9평 때 고득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수능 때 내가 보완해서 수능 때 점수를 잘 받아야지, 그런 마인드로는 사실은 수능 때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9평 때 반드시 이번에 6모 때 나왔던 약점을 내가 잡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되고, 저는 차라리 이번에 6평이 아이들에게 조금 상심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왜냐면 9평 때 가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결과를 받거나 아니면은 수능 당일날 이런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힘든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6평 결과는 아이들이 아마도 본인 시험지를 다시 쳐다보기 꼴도 보기도 싫겠지만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가이드를 어느 정도 드릴 텐데 같이 시험지를 보고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꼭 아이들과 함께 이번 6평 시험이 어땠고 너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으니 남은 3개월 동안 이 점을 좀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 점을 꼭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6평에서 이제 9평 때까지요. 저희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능까지는요. 네, 163일 정도 남았네요. 자, 아마 지금 6평 끝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이럴 거예요. 점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점수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될까? 솔직히 이런 마음 사람이라면 다 들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10점에서 163일 전은 어느 때일까요? 아이들한테 가서 설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제일 힘들고 본인이 마음에서 조금 힘을 내야 돼요. 이 레이스를 달리려면. 지금 10점에서 163일은 우리 아이가 고2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 딱 끝났을 시점. 그때 그 어떤 학생도 나는 3월 6평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없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해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애들 다 자신감에 차서.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만큼의 기간이 저희들한테 남아있고 그리고 수능 레이스는 이 6평부터 자기 점검을 제대로 시작한 이 6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누가 자기 점검을 제대로 해서 레이스를 달려가느냐. 이제부터 수능 준비는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3개월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갖추고 있어야 될 영어 영역의 마인드는 뭐냐? 자, 주변의 말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구 강좌가 열려서 저기 유명하대 다 저기 듣는데
아니면은 지금 엔제 풀어야 되는데 무슨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물론 그런 강의가 본인의 약점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험지를 보고 내 약점이 뭔가,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이거를 가장 먼저 파악해서 과감하게 본인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를, 그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3개월만큼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하게 된다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문제 100번 풀어도. 자, 그러면 역대 최악의 난이도입니다. 평가원. 작년 수능보다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네, 정답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급으로 이번 시험이 어려웠을까? 이 왜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 영어 수능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왜 때문에 이게 지금 난이도가 올라갔을까? 어떤 거를 어렵게 했을 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문 있죠. 아이들이 있는 영어 지문. 지문의 난이도 자체를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막 추상적인 지문, 과학 지문, 아니면 철학 지문 이런 거 내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자체를 엄청 어렵게 내는 겁니다. 어휘력을 건드는 거죠. 세 번째, 독해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타겟팅해서 문장 구조 해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네 번째, 선택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혹시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이 정답이. 자,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난 지문이 어려울 때 제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없으세요? 아니면 단어? 아니면 문장 구조? 선택지? 네, 압도적으로 선택지가 많으시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선택지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우수수 탈락을 합니다. 자,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였기 때문에 아마 지문 난이도가 엄청 높겠지? 지문 난이도 평이했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풀면서 지문은 술술술 읽혔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어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 문제풀이로 풀었던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그동안 꼼꼼하게 지문 읽으면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푸는 요령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문제풀이 스킬, 수능 영어 지문은 주제 문장을 맨 앞이랑 맨 뒤에 배치한대. 앞과 뒤 풀고 풀어야지. 아니면 수능 영어 지문은 이 문장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대. 그럼 문제가 풀린대. 빈칸도 어차피 주제 가지고 푸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빈칸도 다 뚫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사고했다면 이번 시험에서 다 우수수 나가 떨어졌어요. 100%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1번인데 어머니들 혹시 아이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0번 때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나고 제가 20번 때 해설해주면 난 맞췄으니까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문제 번호 맞추는 건 당연한 거다. 이 지문의 해설을 들으면서 너가 이 해설과 똑같은 방향으로 사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요령으로 풀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21번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 번아웃 있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번아웃 온다 그러죠. 근데 이 번아웃이 한번 왔다가 안 왔다가 이게 아니라 사람의 번아웃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스펙트럼의 문제다. 정도의 문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번아웃을 의미했던 단어가 degree of exhaustion이었어요. 이거 딱 보이니까 그냥 이거 찍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혔던 방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작년 9평 전까지. 네, 작년 수능도 선택지 가지고 어렵게 나왔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본인이 대충 뽑아서 맞췄다면, 그런데 이 키워드를 다른 선택지도 다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어디서 변별력이 생길까요? 어떤 학생들이 맞출까요? 글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했던 애들이 맞추는 겁니다. 네. 자, 영어 선택지 가지고는 글 얼마나 헷갈리는지 좀 와닿지가 않으실 테니까 제가 한국어 선택지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음 거 22번 문장인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했다. 이게 4번 선택지고, 5번 선택지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네, 그쵸,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1분 안에, 사실 20번 때 문제는 심지어 듣기 풀면서 푸는 데입니다. 듣기 풀면서 1분 안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데, 나는 분명히 의사소통 평등성, 오케이. 하고 봤는데, 뭐지?
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네, 이미 여기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혔고 본인도 알죠. 마음이 어떨까요? 쫄립니다. 그게 어디서 반영될까요? 빈칸, 순서, 삽입. 뒤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되기 전까지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듣기 하면서 풀지 마라. 그거 하면서 듣기 하면서 푸는데 시간 단축하면 뭐해? 정답률이 안 나오는데. 네, 항상 속도보단 정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풀고 틀리고 넘어가는 거, 찜찜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너무했던 거, 빈칸은 주제만 가지고 풀 수 있어. 야, 빈칸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야, 애들이. 빈칸 문장 마지막에 뚫려 있잖아?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문장 가지고 가서 풀면 돼. 이런 마인드의 해설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인드로 풀었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칸 문장에서 지금 빈칸에 뚫려 있었을 때 뭐라고 뚫려 있었냐면, 이 미디어가 뭐가 아닌가를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미디어는 보존의 영역이 아니라 미디어는 보존의 영역이 아니라 정보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디어가 뭐가 아닌지 찾으라고? 보존이 아니라네. 보존? 스토리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단편적으로 그 문장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을 읽어보면 미디어가 보존이 아니다 이런 지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해왔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텍스트로 굉장히 짧은 지문만 접하지 않습니까? 이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이 1시간에 넘는 과정을 끌고 나가는 게 우리 애기들한테는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습관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난리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순서배요? 답이? 엄마, 이거 1번, 지금 이거는 우리들의 약속인데 1번을 정답으로 했어. 네, 이거 혹시 어이없으시죠? 아니, 네, 저놈의 자식이 실력 가지고 풀어야지. 어머니는 어이없으실 텐데 아이들만의 그 흔히 말하는 국룰입니다. 순서 배열은 1번 제끼고 1번 A로 시작할 것 같은데도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어. B로 하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제가 이번에 아마 수능 그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풀어봤다면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 겸손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초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순서 배열에서 평가원 시험에서 1번이었던 거, 정답이었던 거 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번에 수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순서 배열뿐만 아니라 문장 삽입에서도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 수능에서 문장 삽입에서 1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아기가 점수는 좀 떨어진 건 괜찮은데 위로를 해주시는데 1번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 조금 혼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대박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자, 문장 삽입이나 혹시 순서 배열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 약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풀 때 이용해야 되는 단서를 가지고 푸는 게 아직 체화가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이 뭐였을까요? 선택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을 꼼꼼하게 안 읽고 풀었던 친구들이 조금 무너지는 시험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에서 틀렸다. 그러면 이 유형을 풀 때에 내가 활용했어야 할 단서를 활용하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나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틀린 게.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6평에서 9평까지 90일이 남았고 수능까지는 163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6평과 9평까지 저희가 이 남은 시점에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정확한 90일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90일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왜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는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택지가 어려웠다. 아니, 글을 선택지가 왜 어려웠어? 왜 헷갈렸어? 선택지가 어려웠다는 건 헷갈렸다라는 의미거든요. 헷갈렸다라는 건 뭘까요? 애초에 지문을 읽을 때 자기 중심을 잡지 않고 선택지를 그냥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은 글을 첫 문장부터 생각하면서 읽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거 잡지 않은 이번 수능 앞으로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까? 앞으로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이번 6평을 기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 읽는 법은 잡아주셔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시험지를 보시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어느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기준을 제가 해결책을 좀 드릴 텐데, 만약에 대의 파악이나 빈칸 추론에서 틀렸다. 원래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고난도 특수 유형에 속해서 순서 삽입이랑 같이 묶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빈칸 추론만큼은 꼼꼼하게 읽는 그 방법이 반드시 관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의 파악이랑 함께 묶어놨습니다. 자, 대의 파악 같은 경우에는 20번에서 24번이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31번에서 34번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유형에서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대충 글을 본 겁니다. 키워드 가지고 풀고 나는 듣기에서 풀면서 풀어도 착착착 담아줄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했던 거죠. 실제로 그게 3월이랑 5평에서 먹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느냐. 꼼수는 다 버려야 됩니다. 네. 예전 습관으로 안 돌아가려고 글 읽을 때 해야 됩니다. 자, 글을 읽을 때 첫 문장만 반짝 보고 그때만 반짝 생각하고 마지막 문장에서만 또 반짝 생각하고 이런 습관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단어를 많이 봤어. 이 키워드 어딨지만 생각해서 선택지 보는 법도 버려야 됩니다. 그 키워드 가지고 1, 2, 3, 4, 5번 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던 꼼수는 버리고 첫 문장부터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읽자.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EBS 문제를 활용해서 글 읽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EBS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내신 시험 범위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지문은 좀 보겠지만 아마도 수능 완성은 조금 소홀히 할 겁니다. 수능 완성은 소홀히 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능 완성을 풀 때에 이전과 같은 습관으로 똑같이 풀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시험이 3모랑 5모 정도로 쉽게 나오면은 그래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리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BS 문제를 활용을 할 때에도 양질의 문제니까 어디 가서 이성한 사설 모의고사 보다는 EBS의 양질의 문제로 반드시 글 읽는 연습을 해보자. 시간을 조금 더 들여도 좋아요. 일단 지금은 습관을 들일 때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순서 배열 36번, 37번, 문장 삽입 38번, 39번입니다. 이 둘을 푸는 방법은 좀 비슷합니다. 활용해야 될 단서도 비슷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시험지를 봤더니 여기는 그닥 많이 틀리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좀 많이 틀렸어. 그런 분들은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틀렸다면 아직 순서와 삽입에서 활용해야 될 단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절박한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체화를 해야 되고, 체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보통 영어 수능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오프라인에서는. 많아야 이틀인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앉아서 강의 듣는다고 절대 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내 강의만 들으면은 체화가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아이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2문제, 3문제라도 본인이 체화하는 연습을 주간지나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께 문제를 좀 받아서 이거를 체화하는 연습을 하고 본인이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단서를 올바르게 활용했는지 그 과정을 클리닉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만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과정이 올바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3등급도 잘한 거예요. 3등급도 잘한 거고 5모에서 1등급 받은 아이가 3등급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30점 초반이나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미뤄왔던 독해라든지 그쵸? 문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어휘 이거 이번 3개월만큼은 꼭 내가 정시만 생각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정시 파이터처럼 생각해서 달려들어야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분명히 해결을 하고 3개월 동안만 집중하면 이 기본기 가지고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평가원에서 수능날에서 나는 너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겠다가 아니고 나는 국평에서 고득점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수능 실전반 수업 진행합니다. 순서 삽입을 테마로 이번에 아이들이 놓쳤던 단서를 체화하는 법, 그리고 혹시나 빈칸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면 개인별로 맞춤으로 제가 주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3등급 초반 이하다 했을 때 3주 동안 독해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동안 못했던 게 3주 만에 될까요? 여러분 어머님들, 영어 독해 문장은요 딱 5형식 5가지밖에 없어요. 이 5가지를 그동안 아이들이 체화를 못했던 거예요. 5문장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EBS 지문 양질의 지문이고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볼 때 그동안 봤던 습관대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꼼꼼하게 글 읽고 생각하는 법을 체화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 읽을 수 있도록 평가원의 시선에 맞춰서 4주 동안 이 수능 완성을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 권을 다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6편 끝나고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내가 수능 때 이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평 점수 때 그랬으나 수능 때 내가 원하던 등급이 나온 케이스는 수두로 빽빽해요. 수두로 빽빽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던 점을 버리고 방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점을 꼭 보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